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4달 전 집을 나와 현재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크나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준 친구 덕에 지금은 마음을 많이 다잡고 새 인생을 살기로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통 가족이나 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공간을 떠올리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에게 가족이란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는 정말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았거든요.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여동생은 저와 2살 터울이었습니다. 보통은 자매들이 싸우긴 해도 사이도 좋고 친구처럼 지내기도 한다지만 저희 집은 달랐어요. 일방적으로 동생은 저를 무시하고 저도 그런 동생에게 질려 대화도 없었습니다.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저랑 놀다가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엄마를 불렀어요. 그러면 엄마는 상황이 어찌됐든 무조건 저에게만 화를 내거나 매를 드셨고요. 동생도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서 언니인 저를 완전 무시했죠. 엄마는 동생 말이라면 다 맞다고 하고 동생에게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반면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엄마 마음에 들고자 노력을 해도 엄마는 칭찬 한번 해주신 적이 없어요.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로 화를 내거나 매를 드셨고요. 동생은 워낙 오냐오냐 자라온 탓에 버릇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인데 공부도 잘 안 하고 중학교 땐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출까지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출은 동생이 했는데 엄마는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제대로 간수도 못하고 네가 하는 게 뭐냐고요. 모든 게 그런 식이었어요. 동생이 밥을 안 먹어도 내 탓, 동생이 공부를 안 해도 내 탓, 사고를 쳐도 내 탓이고 심지어 동생이 기분이 나빠도 내 탓이래요. 엄마는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할까 수도 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할수록 엄마는 저를 더 밀어냈어요. 동생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때도 심하게 엇나갔는데 동생이 가출을 하면 저와 엄마는 동생을 찾으러 나섰죠. 컴컴한 밤, 저도 어렸는데 저보고 동생 찾기 전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생이 걱정되고 엄마도 무서워서 밤거리를 쏘다니며 동생을 찾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하지만 동생을 우연찮게 찾는다 해도 데리고 올 수도 없었어요. 아이씨, 왜 왔냐고! 너 왜 그래 자꾸. 빨리 집에 가자. 안 간다고. 아 진짜 짜증나게 구네. 야 이민영,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너 어쩌려고 그래? 뭐? 나 안 데리고 가면 엄마가 너한테 난리 칠까봐 그러냐? 그게 아니라 너 걱정되니까. 까고 있네. 네가 뭔데 내 걱정을 해. 네 걱정이나 해. 너 진짜 이럴 거야? 저는 그때 화가 나서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동생은 그걸 보더니 더 깐죽대더라고요. 칠라고? 쳐봐. 나 엄마한테 다 얘기할 거야. 이민영이 나 때렸다고. 그러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 엄마한테 뒤져. 저번처럼 머리채 한번 잡혀볼래?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꺼지세요. 그럼 엄마한테 연락이라도 드려. 야, 이 병신아. 너 같으면 가출하면서 엄마한테 연락하고 나가겠냐? 야, 그냥 꺼져. 좋은 말 할 때. 동생이 그렇게 말하니 동생 친구들이 낄낄거리더군요. 결국 제 말은 동생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집에 오면 엄마는 그 분풀이를 저에게 했습니다. 속상하다며 술을 막 드시다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은 적도 자주 있어요. 네가 동생 잘 봤어야지. 네가 하는 게 뭔데?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 기나 죽이고 네가 민정이 기를 죽이니까 애가 자꾸 밖으로 놔두는 거잖아. 엄마 말은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게 동생 기를 죽이는 거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생은 안 받아본 사교육이 없을 정도였어요. 미술이니 음악이니 발레니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엄마는 빚을 내서라도 시켜줄 작정이었죠. 반면에 저는 학원을 단 한 군데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초등학교 때 학습지를 한번 해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돈이 너무 깨지니
등골이 빠지니 저한테 엄청 자주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하니 또 말대꾸 하는 거냐며 화를 내셨고요. 아빠는 어땠냐고요? 엄마가 그러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동생한테도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늦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자주 나가시고요. 아빠가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또 엄마는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저는 이래도 구박, 저래도 구박, 집에서 완전 구박 덩어리였어요. 집안의 모든 문제는 다 제가 원인인 것처럼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매일 일기를 썼는데 제가 쓴 일기에는 엄마가 나한테 왜 그럴까? 나를 왜 미워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다. 엄마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같은 내용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지치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구걸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한번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에게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요. 너 술 먹었니? 네, 속상해서요. 엄마는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세요? 저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근데 왜 민정이랑 저랑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엄마는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거야? 아니요. 저 술은 먹었지만 멀쩡해요. 엄마한테 묻고 싶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는 울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차라리 엄마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기껏 이 나이까지 키워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딴 소리야? 제가 자식이지 검은 머리 짐승인가요? 따박따박 말대답. 난 네가 이래서 싫어. 제가 뭘 어쨌다고요. 그냥 네가 싫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싫어요? 그래. 엄마라도 자식 싫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싫어. 좋아지지 않는데 어쩌란 말이야. 같은 자식이라도 민정이는 좋고 저는 싫으세요? 그래. 민정이는 안타깝고 보면 안 됐어. 근데 너는 그런 생각 안 들어. 됐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엄마로부터 이유 없이 싫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겪어보지 않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안 좋아하시는 건 알았지만 막상 그렇게 확인 사살을 당하니 정말 죽고 싶은 기분이더군요. 그때 저도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의미 없는 결심이었어요. 그 후에도 저는 오히려 더 엄마의 애정에 집착하게 되었거든요. 어떻게든 엄마의 눈에 잘 보이려 저도 모르게 노력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도 원래 갈 수 있었던 상위권 대학이 있었는데 엄마가 등록금 나간다고 싫어하셔서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하위권 대학으로 진학을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마저도 싫어하셨죠. 저는 집에 손 안 벌리려고 대학교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용돈이나 생활비를 충당했고요. 그때부터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틈틈이 모은 돈으로 엄마에게 드릴 가방을 샀었어요. 그때 그 가방이 40만 원 정도였는데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정말 못 먹고 옷도 못 사고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방을 받았을 때 저희 엄마는 야, 누가 이런 거 사오래? 촌스럽게. 누가 이런 걸 들고 다녀? 차라리 돈으로 주지. 야, 이거 바꿔와. 어디 사와도 이런 걸. 엄마는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보자마자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돈을 모아서 선물을 드리면서도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다음엔 엄마한테 물어보고 살게요. 너는 기본적인 센스가 없니? 선물 같은 건 받는 사람 취향이 필요한 거야. 이딴 거 안 하니까 너나 가져. 그래서 저는 결국 그 가방을 환불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엄마에게 드렸죠. 그런데 막상 돈으로 드리니 엄마가 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고마워. 잘 쓸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들은 고맙단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아, 엄마에게 돈을 들이면 엄마는 나를 좋아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고부터 월급을 받으면 제 필요한 것만 조금 빼고 다 엄마에게 드렸어요. 저희 엄마는 평소엔 저를 싫어하셔도 월급날에는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시고요. 저도 엄마의 사랑에 너무 목말라 있던 터라 무리할 정도로 안 쓰면서 돈을 모아 엄마를 드렸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 갔냐면요. 동생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집에서 내내 놀았어요.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었죠. 하지만 아주 풍족하게 잘 지냈습니다. 엄마가 동생에겐 뭐든지 다 해줬으니까요. 한 번은 동생이 자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며 차를 사달라고 난리였어요. 그러자 엄마는 저에게 대출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너가 차 할부 좀 해줘. 직장 빵빵하니 그 정도는 되잖아. 무슨 일이길래 차까지 필요한 건데요? 아, 비즈니스상 필요하대. 애가 필요하니까 저러지. 안 필요한데 사달라고 하겠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 정도도 못 해주니?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됐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언니가 돼서 동생이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너 그렇게 심보 더럽게 먹으면 벌 받아. 해주기 싫으면 해주지 마. 그러면서 한동안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할부까지 내서 동생 차를 사줬는데 동생 한다는 일이 나중에 알고 보니 이상한 다단계 같은 거였습니다. 결국 일은커녕 있는 돈마저도 날리고 집에서 울고불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이번엔 엄마가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민정이 취업 자리 좀 알아봐줘. 너네 회사 자리 없니? 구멍가게도 아니고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 서류 준비도 해야 하고 면접도 봐야 하죠. 하지만 엄마는 막무가내로 민정이를 취업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이 회사 안에서 잡무를 하는 알바 자리를 소개해줬어요. 하지만 동생은 그거 조금 나가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저 기집애가 지는 고상하게 앉아서 컴퓨터 자판 두드리면서 나보고는 복사하라고 하고 커피 돌리는 일 시키고 완전 잡무 떠넘기는 거 있지. 동생이 이르자 엄마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너 진짜야? 엄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직원 자리는 그렇게 못 들어가고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일이라고. 너 진짜 못됐다. 동생한테 그런 일 시키니까 속 시원해? 엄마, 그 자리도 쉽게 들어오는 자리 아니에요. 들어오고 싶어하는 애들 정말 많아요. 놀고 있네. 네가 이렇게 동생을 무시하니까 네 동생이 길을 못 펴는 거야. 민정이가 저러는 게 다 너 때문이야. 저도 그 말에 폭발했습니다. 힘든 일도 아니고 간단한 그 일도 못해서 도망가는 앤데 제가 아무리 좋은 일 시켜준다 해도 제가 그걸 하겠어요? 그 순간 저희 엄마가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전에도 머리채는 잡힌 적 있지만 뺨을 맞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뺨을 부여잡고 어안이 벙벙해 있었죠. 터진 입이라고. 너 그렇게 잘났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 딸한테 그딴 소리나 해대는데. 그 말에 저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 딸 아니에요? 그런데 저의 울부짖음을 들은 동생이 옆에서 픽 하고 비웃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눈이 정말 돌 것 같았죠. 너 웃냐? 야, 이민정. 너 이 상황이 웃기니?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저희 엄마가 저를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바람에 넘어지면서 탁자에 팔을 심하게 찧었습니다. 팔에는 찍힌 자국과 함께 피까지 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딜! 너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서럽고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에 그대로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정말 한참을 운 것 같아요. 그렇게 울고 몇 시간이나 멍하게 앉아있다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은 제가 나가든 말든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저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심란한 기분으로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고 다음날 새벽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 가서 보니 몸이 으슬으슬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반차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저는 제 방 문을 잠그고 침대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엄마가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아마 대구에 사는 이모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방에 있는 줄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이모한테 하는 제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 기집애가 지네 회사에 우리 민정이 불러놓고 온갖 잡일만 다 시켰다는 거야. 지는 우아하게 앉아서 컴퓨터 뚱땅거리면서 우리 민정이한테는 복사해와라, 커피 돌려라 그랬다는데 내가 민정이한테 듣고 얼마나 열이 받던지. 그 기집애 때문에 우리 민정이가 기도 못 펴고 저러는 거잖아. 공부 좀 한다고 민정이 기죽이고 내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그 기집애 옛날부터 상장이니 뭐니 들고 오면 다 찢어발기고 싶었다니까. 내가 우리 민정이 뒤늦게라도 임신할 줄 알았으면 저걸 왜 입양했겠어? 입양이라니.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입양하라니. 솔직히 엄마의 이유 없는 미움을 받으며 그런 생각 아예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설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 집의 친딸이 아니었던 겁니다. 너 알지? 우리 아버님이 자식 안 놓느냐고 얼마나 나한테 닥달했니? 딸 좋아하시잖아, 우리 아버님. 내가 그거에 시달리다가 결국 보육원 가서 저 화상 데리고 온 거고. 처음에야 이뻤지. 근데 그 후에 민정이 임신하고 나니 저게 완전히 꼴보기 싫은 거야. 저게 없었으면 우리 민정이 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괜히 저거 들여서 돈만 더 나가는 것 같고 우리 민정이 괜히 기죽어서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밖으로 도는 것도 저기 집에 싫어서 집에 있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 하여튼 꼴도 보기 싫었잖아. 저는 방에서 그 말을 듣는데 여태까지 엄마가 저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과 말들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해되지 않는 엄마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엄마도 이유가 있겠지. 내가 뭘 잘못했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정말 미웠던 거였어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입양해놓고 막상 친딸이 생기니 제가 필요 없어지고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를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였어요. 혹시나 내가 친딸이 아닌가 했던 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저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엄마의 말은 더 과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긋지긋 꼴보기 싫더니 돈 벌어오니 좀 낫다? 저게 월급 받으면 따박따박 나한테 주는 거야. 그게 제법 쏠쏠해. 내가 저거한테 월급이라도 받으니 파양 안 하고 키운 보람이 생기는 거야. 고맙다 한마디 하면 좋다쿠나 지 월급 주고 나한테 옷 사주고 건강식품 사주고 쟤는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 도대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돈줄로는 나쁘지 않아. 근데 우리 민정이 취업 자리 좀 알아봐 달랬더니 그딴 자리 준 거야. 내가 어제 그 기집애 머리 다 뜯어놓으려다가 겨우 참았다니까. 돈만 아니면 확 버리고 싶어. 솔직히 이만큼 키웠으면 내 할 도리 다 한 거 아니니? 진즉에 버리고 싶은 거 골치 아파질까봐 그냥 냅둔 건데. 엄마의 말 한마디가 저한테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아프다 못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틀어막으니 정말 속이라도 터져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그 후로도 이모에게 제 욕을 실컷 하더니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틈에 겉옷과 폰만 챙겨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집 앞 벤치로 가 방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며 울고 또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이상하게 봤지만 그렇게 소리내어 울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죽어라 노력해도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엄마의 사랑과 애정을 바라며 평생 의미 없는 소가리와 노력을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미워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나를 봐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한 지난날의 저를 생각하면 너무 가엾고 불쌍했어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펑펑 울고는 한참을 멍하게 있었어요.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었죠. 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다짜고짜 우니까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유일하게 저의 고민을 털어놓은 친구였어요. 친구는 한달음에 제가 있는 곳에 왔어요.
저는 친구를 부둥켜 안고 또 펑펑 울며 아까 엄마가 한 얘기를 친구에게 했습니다. 제가 울자 친구도 저를 안고 울더라고요. 얼마나 저보고 상처를 받았냐면서요. 그렇게 그날은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친구는 저를 달래주더니 말했어요. 네가 원하면 그 집에서 나와서 여기서 같이 살자고. 자기도 여자 혼자 살기에 좀 무서울 때도 있었다고. 아니면 네가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있으라고. 저는 친구가 너무 고마웠지만 폐를 끼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는 저를 설득하더군요. 너 그런 사람들이랑 한 집에서 살고 싶어? 그 정도 이용 당했으면 됐어. 들어가서 짐 싸들고 나와. 너 불편하게 어떻게 그래. 차라리 고시원이나.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기 방 하나도 남잖아. 저기서 일단 살아. 그리고 돈 모아서 제대로 된 방 구해서 나가. 정말 그래도 돼? 너 괜찮아? 그래. 내가 네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도우라고 있는 게 친구야. 그리고 나도 혼자 있는 게 가끔 무서울 때 있어. 너랑 살면 그런 것도 좀 낫잖아. 정말 고맙다. 염치 없었지만 당장 가 있을 곳이 없던 저는 친구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 이상 예전처럼 집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날은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 회사에는 몸이 안 좋다고 연차를 썼어요. 그리고 짐을 가지러 집으로 갔죠. 집에 가보니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더군요. 제가 들어가자 엄마는 혀를 차시더군요. 잘한다. 이제 아주 외박이야?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제 짐을 넣었습니다. 월급은 다 엄마 드리고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쓰고 생활해서인지 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엄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니? 집 나가려고? 네, 나갈 거예요. 제 말에 소파에 앉아있던 동생이 깔깔거리는 거예요. 미친다 진짜! 너 갈 데는 있니? 어제 집 나가더니 아무 남자랑 살림이라도 차렸어? 저는 그 말에 화가 나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넌 줄 알아? 중학교 때부터 발랑 까져서 가출하고 남자애들이랑 동거하고 다닌 건 너잖아. 제 말에 엄마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엄마 툭하면 나더러 네 동생 간수해라 어쩌라 했죠? 엄마도 어쩌지 못하는 저 망나니 같은 애를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뭐? 망나니? 너 말 다 했어? 동생까지 난리치며 일어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으로 내던지며 속에 있던 말 다 퍼부었습니다. 아니? 고작 이거 가지고 말 다 했겠어? 내가 그동안 참은 게 얼만데. 엄마, 아니 아줌마. 뭐? 아줌마? 그래요. 당신은 나 평생 딸로 보지도 않아 놓고 엄마 소리는 듣길 바래요? 돈은 욕심나서? 나 어제 아줌마가 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나 입양했다면서요? 당신네들이 필요해서 나 입양해놓고 친딸 생기니까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 그것도 모르고 평생 당신 눈길, 애정 한번 받아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됐지만 그래도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발버둥 쳤다고요. 근데 그거 다 헛짓거리였잖아. 내가 그럴수록 당신은 나 더 미워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한테 그게 할 짓이에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상처로 만들어요? 도대체 당신이 뭔데? 제 말에 엄마도 눈이 뒤집히더군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이거 말하는 거 봐! 부모도 없는 거 걷어서 이만큼 키워놨더니.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툭 하면 그 검은 머리 소리 지겨워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고작 이 집에서 살게 해준 거? 대신 집안일 나 다 시키고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 옷이며 신발도 제대로 안 사줬잖아. 게다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월급까지 그동안 따박따박 갖다 바쳤으면 솔직히 당신한테 믿지는 장사 아니지 않아? 저는 정말 악에 바쳐서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입만 떡 벌리고 어버버하고 있고 동생은 그런 엄마 옆에 붙어서 조잘거리더군요.
엄마, 쟤 대박이다. 어떻게 알았대? 저는 그 말에 또 머리가 띵했습니다. 동생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 다 알고 있었니? 제 말에 동생은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걸 왜 몰라? 몰랐던 네가 바보 등신이야. 진짜 모른 거야.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야. 저는 두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 가족에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휘청이고 쓰러질 것 같아서 겨우 침대 헤드 부분을 잡고 버텼어요. 엄마는 저를 노려보며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다 알았으니 나가겠다 이거야? 내가 이러려고 저걸 이 나이까지 키웠다. 내가 아주 내 발등 찍었어. 저도 엄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따위로 살지 마. 천벌받아. 사람이 물건이야? 필요하면 갖고 오고 필요 없어지니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그따위로 사니까 당신 딸이 저 모양 저 꼴인 거야. 뭐야? 멍청하고 예의 없고 참을성도 없는 데다 남자하고 돈만 밝히고. 저거 사람 구실 절대 못해. 당신한테 딱 저거 키우고 뒤치다꺼리 하는 게 맞는 수준이야. 나는 이 집 나갈 거야. 앞으로 살면서 절대 죽어도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하자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캐리어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눈에선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집 밖을 나가보니 친구가 차를 끌고 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카톡으로 엄마 집 가서 짐 들고 온다고 했더니 걱정돼서 회사에 반차 쓰고 와봤다면서요. 친구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친구는 잘했다고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친구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엄마나 동생에게서 톡이며 문자가 엄청 왔습니다. 무슨 년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이요. 저는 처음엔 무시하다가 너무 짜증나서 나중엔 다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초반엔 울기도 많이 울고 술도 많이 마셨어요. 그럴 때 친구가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지나고 친구 집에서 사는 게 익숙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엄마와 동생이 사는 곳을 벗어나 이렇게 사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전엔 계속 엄마 눈치를 봤거든요. 그래도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인연을 끊는 게 저라고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미움받는 천덕꾸러기였다가 나중엔 돈이나 벌어오는 호구였겠죠. 그리고 제 사정 다 아는 친구도 그런 건 가족이 아니라며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너의 가족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라고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좋은 친구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또 친구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은 평생 잊지 않고 친구에게 두고두고 갚으려고 합니다. 친구 집에 그냥 얹혀 사는 게 미안해서 친구는 굳고 안 받는다고 해도 방세도 조금 내고 집안일도 되도록 제가 더 많이 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친구는 저랑 같이 사니까 퇴근하고 와서 술 한잔 하기도 좋고 영화도 같이 보고 하니까 너무 좋다며 저만 괜찮다면 앞으로도 그냥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미안할까봐 하는 소리인 것 같고 친구도 계속 혼자 살던 친구여서 불편할지도 몰라 저도 열심히 돈을 모으며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겐 받은 도움이 너무 고마워 나중에 제가 돈을 다 내고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올 생각이에요. 누군가의 사랑에 목매지 않고 앞으로는 제 스스로를 보듬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 말대로 좋은 사람 만나면 제 가정 만들어서 소중하게 대하며 살고 싶고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언제나 꽃길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살다 보면 참으로 기구하다 싶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제 인생이 꼭 그랬습니다. 청춘과 꿈을 바쳐 한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렸지만 돌아온 것은 깊은 배신과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있는 걸까요? 제 기나긴 시련 끝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겪었던 그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때 100일 천사가 되는 꿈을 꾸던 평범한 간호대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 열심히 다니면서 한창 미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던 시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바로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하던 박성규라는 남자였습니다. 저희 집은 마당이 딸린 주택이었는데요. 1층 보일러실 옆에 작은 별도의 방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그 방을 새놓으셨는데 거기에 박성규가 들어와 살게 된 거죠. 박성규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다니는 소위 말하는 시골에서 상경한 수재였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인상도 선하면서도 어딘가 어리숙하고 순수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인상이었지만 사실 저는 별다른 관심도 호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희 집에서 새를 들어 사는 대학생 오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 인생이라는 건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남자가 나중에는 제 남편이 되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때 당시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훗날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시골에서 종종 반찬을 싸들고 올라오시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며 넉넉하게 음식을 나눠주시곤 했는데 순박하고 정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 살다 보니 저와 박성규는 자연스럽게 오며 가며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고 조금씩 말도 트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박성규가 저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수줍어 하면서도 제 주변을 맴도는 것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그의 어머니 역시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성규가 영미학새처럼 참하고 예쁜 아내를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노골적인 이야기까지 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솔직히 저는 박성규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에 그런 말씀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당시 제게는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요즘 말로 썸을 타고 있던 남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더더욱 박성규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썸을 타던 남자와는 성격 차이로 결국 사귀지는 못하고 흐지부지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남녀 사이에서 사귀지 못하고 끝나는 건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에게 양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만 만나자고 여러 차례 말을 했음에도 자꾸만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찾아오고 괴롭히더라고요. 저도 그맘때 그 남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앞으로 찾아오지 마라. 우리는 끝난 사이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밤 제가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난데없이 그 남자가 저희 집 골목 어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했는지 얼굴이 붉었고 눈빛도 정상이 아니었죠.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웠고 그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저를 기다렸다는 게 소름이 끼치더군요. 저는 애써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다짜고짜 제 팔을 거칠게 붙잡고 소리치는 겁니다. 한영미,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랑 다시 얘기 좀 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저는 시겁하며 소리쳤죠. 이거 놔. 우리 이미 끝났잖아. 왜 이래? 끝나긴 뭐가 끝나. 너 나 좋아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변한 건데? 너 혹시 다른 놈이라도 생긴 거야?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며 난동을 피우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때마침 늦은 시간이라 저를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고요. 너무 곤란하고 공포스럽던 찰나
마침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박성규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와 그 남자의 팔을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왜 영미 씨를 괴롭히는 거야? 당장 손 놔! 넌 또 뭐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 말고 꺼져. 네가 뭔데 끼어들어? 박성규는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냐고? 나 영미랑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다. 영미한테는 오빠 같은 사람이라고. 영미가 대하기 싫다는데 여기서 행패 그만 부리고 그만 가시지. 오빠 같은 소리 하네. 친오빠도 아닌 주제 넘게 끼어들지 마셔. 뭐가 어째? 결국 두 사람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가다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그 남자가 박성규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렇게 동네가 시끄러워지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바람에 박성규는 저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죠. 저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그가 얼굴에 상처까지 입고 경찰서까지 오게 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위험한 순간에 저를 망설임 없이 도와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퉁퉁 부은 얼굴로 경찰서에서 나오면서도 저를 보며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하고 먼저 걱정해주던 그의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또 멋있어 보이던지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박성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의 순수하고 우직한 모습, 그리고 저를 위하는 진심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로 미래를 약속하며 잘 만나왔죠. 그 미래라는 게 서로 직업을 갖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결혼 이야기도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했을 때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아직 학생 신분인데 예상치 못한 임신이었기에 정말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간호사라는 내 꿈은 어쩌나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리나 앞날이 캄캄했죠. 그때 박성규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던 때였는데 제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영미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해서 같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랑 우리 아기 절대로 굶기지 않을게. 약속해.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시골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제 손을 붙잡고 설득하셨죠. 영미야, 이건 하늘이 주신 축복이야. 아기 낳으면 내가 다 봐줄 테니까 너는 나중에라도 꼭 시험 봐서 간호사 하면 되지. 지금은 일단 뱃속에 생긴 아이가 먼저 아니겠니? 이것도 운명인데 둘이 결혼해서 오순도순 살아. 그게 순리야. 결국 저는 저희 부모님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에 휴학계를 냈습니다. 점점 불러오는 배를 감추고 학교를 더 다닐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아이를 낳고 조금만 키운 뒤에 나중에라도 꼭 학교로 돌아와서 학업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이를 봐주신다고 했고 박성규도 그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영원히 실현되지 못한 아쉬운 꿈으로 남게 되었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박성규와 결혼했고 연년생으로 아들 하나에 이어 딸 하나까지 낳아 정신없이 키웠습니다. 육아는 고됐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친구들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 취업을 했는데 저는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주부가 되어 있었죠. 그게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지만 또 저희 아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기도 했고 세상에는 여러 갈래의 길과 행복이 있으니 나도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 사이에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홀로 남겨진 어머님은 시골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저희가 사는 동네의 아파트를 얻어 이사를 오셨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저희는 지척에 살며 서로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님과의 관계는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고부 사이였습니다. 가끔 육아 방식이나 살림에 대해 잔소리를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손주들을 끔찍히 예뻐하셨고 저에게도 크게 모질게 대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저 역시 어머님께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잘해드리려 노력했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제 인생에는 크나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맘때 이제 아이들도 제법 커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잊고 지냈던 간호사의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해 먼지 쌓인 전공 서적들을 꺼내들고 시험 준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했기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한 적이 없잖아요. 나도 공부해서 간호사도 되고 사회생활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머님께서 시장에 다녀오시다가 그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걷거나 일반 활동도 할 수 없어졌고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신 거죠. 너무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기막힌 일은 남의 일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바로 내 가족에게 닥치게 되었던 겁니다. 어머님의 퇴원 날짜를 이야기하던 중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하지만 당분간 어머니 간병 좀 당신이 맡아주면 안 될까? 나는 일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요양병원에 모시는 건 그래도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엄마 평생 나만 보고 사셨는데 저렇게 다치셨다고 바로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건 나도 너무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당신밖에 없어. 여보, 당신이 좀 고생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응? 사실 그때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한창 자리 잡고 있을 때였거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니 어머님의 간병을 제가 도맡아 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차마 남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저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며느리 된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또다시 제 꿈이 담긴 책을 덮고 어머님의 간병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간병을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간병은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간병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몸보다는 마음이 많이 고됐죠. 하루의 시작은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식사도 그냥 드릴 수 없었어요. 활동을 못해서 소화가 안 되시기 때문에 삼키기 쉽게 모든 음식을 잘게 만들어 드려야 했고 식사가 끝나면 약을 챙겨 드려야 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땀을 뻘뻘 흘리며 목욕을 시켜드려야 했고 재활 마사지도 해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님도 너무 힘들어 하셨고 저에게 푸념도 참 많이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어머님의 하소연도 다 들어드려야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신 어머님 곁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시간이나 생활은 그야말로 사치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간병과 더불어 아이들도 건사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갔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았고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제 어깨와 허리는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제 청춘은 그렇게 어머님의 간병을 하며 집안에서 속절없이 시들어가고 있었죠.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인가 하는 원망과 회의감에 눈물을 쏟아내는 밤도 많았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마음으로 이 또한 내 가족을 위한 일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남편은 가끔 고맙다, 당신 고생하는 거 다 안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를 도와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사업과 사회생활에 바빴고 집안의 모든 힘든 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또 흘렀고 어느덧 1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향해 효부라고 칭찬하며 혀를 내둘렀죠. 13년 동안이나 시어머니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다니 정말 대단하다고요. 어머님께서도 늘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은인이라고도 자주 그러셨죠. 그러다 하루는 어머님이 살고 계셨다가 사고를 당한 후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던 그 아파트를 그동안 고생한 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꼭 저에게 받으라고 하셨고 저도 그동안 고생했으니 어머님께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몇 개월 뒤 어머님께서는 가지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셨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로 몸이 이미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결국 지병으로 인해 눈을 감으셨어요. 마치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이 유산 상속처럼 말이죠. 오랫동안 함께했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기묘한 해방감도 들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들은 이제 저보고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간병도 끝이 났다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은 참 복잡 미묘했죠. 오랜 기간 침대 위에서 생활하셔야만 했던 어머님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또 간병이라는 이름 아래 속절없이 흘러보내야 했던 제 젊은 세월이 너무나 안쓰럽고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던지요. 이제 겨우 40대 중반인데 제 인생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떠나셨고 저는 다시 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개인 시간도 가져보자 생각했죠. 나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했다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했고 앞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여태까지 못 만들었던 추억 많이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부터 시작되더군요.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저는 처음 보는 여자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지인이라고 했고 혼자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저보다는 대여섯 살은 젊어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에 화려한 외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양지숙 씨라고 불렀는데 남편의 사업에 아주 중요한 거래처 사람이라고 저에게 소개했어요. 여보, 인사해. 이쪽은 양지숙 씨. 내 사업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이야. 안녕하세요, 사모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일 정말 유감입니다. 힘내세요. 저는 슬픔 속에서도 예를 갖춰 인사를 하고 먼 길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여자가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악마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수상해졌습니다. 외박이 잦아졌고 집에 들어오는 날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저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불길한 예감에 저는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밤늦게 잠든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바로 그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양지숙이라는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것을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역겨운 애정 표현과 은밀한 약속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진작부터 그 관계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기 엄마의 간병과 집안일을 모두 맡겨놓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오더군요. 13년 동안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며 헌신했던 제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느껴졌죠. 저는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저한테 이럴 순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 모든 사실을 말했고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사실을 다 알릴 거라고. 네가 그 여자랑 나누었던 그 추접스러운 대화도 증거로 내가 다 갖고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추궁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당신이 나 위해서 우리 엄마 대신 간병해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는데 내가 진짜 사람 새끼도 아니다. 내가 뭐에 씌였나 봐. 다시는 그 여자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할게. 제발 용서해줘.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면서요. 저는 필사적으로 비는 그 모습조차도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이 너무 큰 만큼 용서해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개망신 제대로 주고 이혼해버릴 거다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잘못했다고 매일같이 죽기 살기로 빌었고 그 와중에 자식들 생각하라며 자식들을 무기로 삼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화가 났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나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시어머니 간병 다 했는데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남편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고 막말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줄까 싶었죠. 내가 지금 이혼해주면 그거야말로 진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아닌가 싶고요. 아이들도 중요했고 이 가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생각도 컸고 무엇보다 억울함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속이 갈갈이 찢어졌지만 눈물을 머금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하기로 했기에 불륜의 증거들을 제 손으로 모두 없애주었습니다. 저야말로 모든 것을 지우고 없던 일로 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는 몰랐죠. 왜냐면 그렇게 필사적으로 용서해달라고 했던 남편은 제가 용서를 하고 증거를 모두 없애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뻔뻔하게 돌변했거든요. 서너 달 정도는 잠잠하게 사는 것 같더니 그 후에 보란듯이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이제는 자기가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제가 의부증 증세가 심하고 집착이 심해서 숨이 막히고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요. 이제 더 이상 너랑은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당신 미쳤어? 당신이 나더러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당신 집착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못 살겠다고. 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 바에야 안 살아. 이혼해줘. 라며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데 저는 뒷목을 잡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용서해 주었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동안 남편에 대한 의심이 계속 생겼던 건 맞습니다. 그 의심 속에서 사는 저는 오죽했겠나요?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서너 다른 죄인처럼 나 죽었어 하고 풀 죽어 지내면서 가만히 있더니 그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여자 때문에 이러는 거지.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빌었잖아. 그 여자랑은 아무 상관없어. 끝난 지가 언젠데. 그냥 당신이 집착하는 게 너무 신물이 나고 숨 막혀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리고 내가 괜히 그래? 당신이 오죽했으면. 그래. 내가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야. 당신도 내 얼굴 보는 거 힘들잖아. 그러니까 허구한 날 어디냐, 누구 만나냐, 그 여자 아직도 만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나 들들 볶는 거 아니야? 피차 서로 힘들지 말고 헤어지자고. 누구 맘대로? 증거 없애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혼해달라고? 웃기지 마. 이러려고 빌었던 거구나. 당신 마음대로 절대 못해줘. 이혼 꿈도 꾸지 마. 저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소송? 무슨 소송? 증거도 하나 없으면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랑은 그냥 사업 파트너일 뿐이라고. 너 자꾸 이러면 내가 너 의부증으로 이혼 소송할 수 있어. 애들 생각해서 그렇게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디 그렇게까지 해볼까? 라면서 자기가 더 난리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수도 없이 다퉜습니다. 심지어 그러는 와중에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의부증이 심해서 자기를 못 살게 군다, 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죠. 친하게 지내던 지인 한 명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권할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 엄마를 13년 동안이나 병수발하며 모셨는데 그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피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버텼고 남편은 저 때문에 집에서 살 수가 없다며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불륜 증거를 다시 잡아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경계심이 생긴 그들은 꼬리를 잡히지 않았고 도리어 저만 의부증 있는 이상한 여자로 몰려가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죠. 남편은 집을 나가서도 뻔뻔하게 전화를 걸어와 우리 엄마 집까지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곱게 이혼해주면 위자료라도 조금 챙겨줄 테니 당장 도장 찍어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절대 이혼 못한다고 소리쳤고 남편은 저더러 정말 지독하고 독한 년이라며 욕설까지 퍼부었죠. 두 사람은 보란듯이 불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증거를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생활비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집에서 나오는 월세가 있었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버틸 수 있었죠. 저도 그냥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고 콱 이혼해줄까 싶다가도 제 청춘과 13년의 세월이 너무나 억울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우연히 시내에서 아빠와 그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쇼핑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분노를 참으며 용기를 내어 그 증거 사진을 몰래 찍어온 겁니다. 아이는 제게 사진을 건네며 울먹였죠. 엄마, 미안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딸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워서 눈물을 쏟았고 그 증거 사진을 바탕으로 양지숙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소송은 진행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혼은 죽어도 못해준다고 버텼습니다. 그 두 인간이 발 뻗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간소송을 당한 양지수까지도 저에게 전화해서는 독하다, 우리는 아무 사이 아닌데 무슨 소송이냐며 저를 도리어 무고로 소송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이혼해달라 난리고 양지숙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난리고 참 힘들더군요. 그렇게 지독하게 버티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 남은 인생을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허비해도 되는 건가 라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다 잊고 이혼해주고 제대로 재산분할 받고 아이들과 새 출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저도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그냥 끝내버리고 싶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에게 아주 희한한 일이 생긴 것이요. 그때는 제가 시장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이혼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지친 마음으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가던 길에 길가에 힘없이 주저앉아 계신 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 보이셔서 제가 다가가 부축도 해드리고 근처 편의점에서 시원한 물도 한 병 사다 드렸죠. 할머니께서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는데 혼자 댁까지 가시기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집까지 부축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댁이라고 해서 따라간 곳이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무슨 보살집이나 무당집 같은 곳이더라고요. 허름하지만 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죠. 저는 평소 그런 곳은 가본 적이 없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할머니를 방 안까지 모셔다 드리고 인사를 하고 막 돌아가려는데 할머니께선 제 등 뒤에 대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먼. 마음고생이 심한 게 다 보여. 무슨 큰 걱정거리가 있는 모양인데 혹시 지금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마음먹었으면 딱 1년만 더 기다려보게. 딱 1년만. 그리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고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니 너무 조급해 말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고 더 이상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을 느끼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저 미신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 와중에 상간 여인 양지숙은 그냥 친한 사이일 뿐 불륜 사이가 아니라고 우겼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제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지숙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남편과 양지숙은 그 일로 저에게 지독하다며 이혼도 안 해주면서 돈이나 뜯어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어떻게 나오든 그럴수록 절대 이혼은 안 해줄 거라고 버텼죠. 남편은 나중에는 집 나가서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안 했지만 그렇게 아예 남남처럼 살았죠. 그런데요, 정말 딱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 박성규가 사고로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그 상간녀 양지숙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날아가서 전복되는 큰 사고였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더군요. 게다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양지숙은 크게 다쳐 두 다리를 모두 못 쓰게 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왜인지 잊고 지냈던 그 보살 할머니의 말씀이 번뜩 떠오르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고 양지숙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법적인 부인인 저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체 관련 재산과 보험금 등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중에 그 보살집을 다시 찾아가 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근방까지는 알겠는데 아무리 그 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그 집을 다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참 희한하다 싶고 무슨 귀신에라도 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할머니의 조언대로 당장 이혼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남편의 재산은 저에게 다 넘어왔죠. 만약 제가 그 사이에 그들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홧김에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더라면 그 모든 것은 아마 그 상간녀 양지숙에게 돌아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딱 1년만 기다리라는 그 말, 그것이 저를 구한 셈이었죠. 참으로 신기하고도 황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저지른 짓들을 생각하면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게 속 시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요. 하지만 남편의 죽음과 장례를 치르며 오히려 허탈하고 멍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운명적으로 제 앞에 나타났던 그 남자. 결혼하고 제 청춘을 희생했지만 결국 그 대가는 불륜과 배신이었죠. 그가 저에게 준 상처가 커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왔습니다. 그 인간이 오죽했으면 제가 눈물 한 방울이 나왔을지. 그리고 속사정을 다 아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죽은 남편을 손가락질하며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죗값을 치른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처럼 남편은 정말 그렇게 산 죗값을 받은 걸지도 모르죠. 상간 여인 양지숙도 마찬가지고요. 그들도 본인들의 결말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남편의 사업은 정리를 했고 관련 자금은 아내인 저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준 상처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도 드네요. 희생으로 흘러갔던 시간이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헛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제 인생의 평화를 되찾은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저를 위해 저를 많이 아끼며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직업은 일러스트레이터 및 동화 사파 작가예요. 저는 과거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한눈에 반했다며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제 외모, 목소리, 말투 다 자기 스타일이라며 사귀는 동안 저를 공주 취급해 주었죠. 연애 기간 동안 그 남자의 지극정성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가정적이고 따뜻한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결혼을 해서 예쁜 아이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인 사람이거든요. 그 남자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낸 뒤 2년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가져진 아이라서 더 소중하기도 했죠. 저는 아이 출산 직전까지 동화 사파 일을 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우리 아이는 예쁜 엄마가 읽어주는 예쁜 동화책을 잔뜩 보겠다는 소리를 잘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걸 꿈꿨죠. 아이와 함께 책도 보고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저도 한바구음 짓고 늘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모습이요. 그런데요. 막상 출산을 하고 나서는 제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 제가 산후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거든요. 무기력하고 지치고 우울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인데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는 모습만 들어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안 좋은 생각만 들고요.
게다가 저는 임신 기간 동안 살도 많이 찌고 임신성 당뇨 때문에도 고생을 좀 했거든요. 아이 낳으면 찐 살은 어느 정도는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끼케야 4, 5kg 정도 빠진 게 전부더라고요. 찌기는 20kg 정도 쪘는데요. 산후 우울증으로 기력은 없고 허리에 손목도 너무 아프고 살은 있는 대로 찐 데다 온몸은 다 튼 살로 뒤덮이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너무 달라진 제 모습이 낯설고 슬프더라고요.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이 보기 싫어질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병원을 다니던지 좀 노력을 해보라 하는데 그때는 우울증이 급격하게 오는 바람에 마지못해 살 정도로 힘들었어요. 친정엄마와 당시 학생이던 여동생이 저희 집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와서 아이도 돌봐주고 저도 돌봐줬죠. 같이 병원도 다녀주고요. 그런 친정 식구들이 고맙고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빨리 회복을 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제 우울증을 한층 더 깊어지게 만든 원인이 또 하나 생겼어요. 바로 남편 때문이었죠. 남편은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카페 3곳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4곳이었는데 하나는 시동생에게 넘기고 3곳만 운영하고 있었죠. 가게 3곳을 관리는 하지만 남편이 가게의 상주에 있는 건 아니었고 가게들에는 각자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둘러다니면서 관리 정도만 하고 너무 바쁠 때만 가서 일을 도왔어요. 가게들은 가깝게 붙어있는 동네에 하나씩 있었죠. 그중 하나는 저희 친정에도 가까웠고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집에 와서 묻더라고요. 오늘은 처제 안 왔어? 엄마만 오셨는데 지연이는 시험기간이라고 해서 당분간 못 온대. 아, 그래? 뭐 따로 전화도 안 오고? 왜? 아니야. 저는 남편이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제 동생에 대해서 묻는 게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번에는 동생이 저에게 묻더군요. 언니, 형부 요새 좀 이상한 거 없어? 형부? 왜? 아니 그냥. 이상하네. 저번 주엔 너네 형부가 너 물어보던데. 나 물어봐? 뭐라고? 그냥 너 왔었냐고. 혹시 그날이 화요일이야? 어. 참나, 뭐가 찔리긴 찔린 건지. 왜? 동생은 잠깐 망설이다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별로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것보단 언니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뭘? 저번 주에 나 시험 기간이었잖아.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공부하려고 오다가 그냥 형부 카페로 갔거든. 마침 형부 차도 앞에 주차되어 있더라고. 근데 가게로 들어가 보니까 형부는 안 계신 거야. 그래서 나는 커피 한 잔 시키고 구석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잠시 후에 형부가 들어오더라고. 근데 보니까 웬 여자랑 같이 들어오는 거야. 여자? 그 카페 매니저라는 여자 있잖아. 저도 전에 카페 갔을 때 봐서 얼굴은 알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이라고 했었는데 얼굴이 예쁘고 화장이 좀 진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가게는 다른 알바생한테 맡겨놓고 그 매니저라는 여자랑 형부랑 둘이서 밥 먹고 왔나 보더라고. 근데 뭐? 들어올 때 내가 봤는데 분명히 둘이서 팔짱을 끼고 있었단 말이지. 뭐? 팔짱? 저는 그 순간 턱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물론 가게 들어와서 풀긴 했지만 분명히 봤어. 그래서 내가 형부 하고 불렀거든. 그랬더니 형부가 엄청 놀라는 거야. 언제부터 앉아 있었냐느니 막 횡설수설하면서. 그 여자는? 내가 빤히 보고 있으니까 옆에 알바생한테 밥 먹으러 가라면서 이제 자기가 맡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형부는 묻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매니저랑 식사하고 온 거라느니 가게 매출 때문에 그런 거라느니 어쩌느니 그러고 있고. 근데 내가 보니까 두 사람 분명 뭐가 있는 거야. 이걸 언니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언니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동생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와이프는 애 낳고 산후 우울증이 와서 병원 다니고 고생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가게 직원하고 수상해 보인다뇨. 저는 동생에게 일단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남편 폰을 뒤져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여자와의 대화창을 찾게 되었는데 사장과 직원 사이임에도 스스럼 없이 반말을 하는 건 기본이고 저녁에 뭘 먹으러 가자느니 술 한잔 사달라느니 누가 봐도 엄청 친하고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그냥 대화만 보면 연인 사이처럼 보일 정도로요. 그걸 보는데 저는 우라통 터지고 배신감에 눈물만 났습니다. 바람이니 외도니 남의 얘긴 줄 알았는데 철석같이 믿었던 제 남편이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자는 남편을 깨워서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런 사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어요. 그냥 친한 사이라고 우기더라고요. 제가 사장과 직원 사이에 이렇게 반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했더니 많이 친해서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오빠 동생? 눈 맞으면 바로 모텔 달려간 오빠 동생 사이란 말이지? 아니야. 맹세코 그런 일 없었어. 정말이야. 여태까진 없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든지 있을 거고. 내가 미쳤어? 그냥 일 잘하는 직원이고 편하게 지냈을 뿐이야. 제발 믿어줘. 남편은 끝까지 발뺌하며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그 말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엔 저도 심적으로 몹시 힘든 상태였고 남편이 진짜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저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일 이후 며칠간 남편과는 냉전을 겪으며 생각하고 또 생각한 저는 결국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었죠. 그때의 저는 바람피는 걸 따져 묻는 것보다 그 편이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또 남편 말처럼 썸은 있을지언정 그 이상의 관계 같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 번은 모른 척 해주겠다. 다만 그 여자는 바로 자르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뒤도 보지 않고 이혼할 것이다. 이혼할 때 이 집은 나한테 넘길 것을 각서에도 써라 라고 했습니다. 각서가 법적 효용이 없는 건 알지만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겠더라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제 말대로 한다 했고 그 여자도 카페에서 해고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동생과 일부러 그 카페에 가봤는데 남편 말대로 더 이상 그 여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사랑은 그 사건 이후로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가정을 위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끝까지 그 여자랑은 아무 사이 아니라며 제가 해달라는 대로 따라주었기도 하고 또 그 여자도 해고를 했으니 이제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요, 그게 얼마나 더 저를 기만한 짓이었는지 오래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집에서 육아하고 지내면서 따로 일은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작업 의뢰가 들어와도 전부 고사하고 있었죠. 제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또 아이가 어리다 보니 육아를 하는데 전념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 육아에 관한 내용을 조금씩 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로요. 그러다가 시동생도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카페 하나를 넘겨줬다는 그 시동생이요. 시동생은 자기 블로그에 본인 카페 홍보글도 올리고 커피에 관련된 것도 한 번씩 올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 블로그를 우연히 보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왜냐고요? 시동생이 자기 카페 홍보를 한다고 카페 이곳저곳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사진에 바로 그 여자가 있었거든요. 남편의 카페에서 잘렸던 그 매니저 여자요. 그 사진을 보는데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더군요. 분명히 잘났다고 했는데 시동생의 카페에 이 여자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곧장 시동생에게 전화했어요. 시동생에게 지금 카페냐고 했더니 은행 볼 일 있어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일하는 여자 혹시 형이 소개해 준 거냐 물었고 시동생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에게 연락해 아이를 맡기고 시동생이 운영하는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그 여자가 버젓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잘났다고 하고 그 여자는 시동생 가게에 취업을 시킨 거였습니다. 형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시동생이 놀란 얼굴로 인사를 했지만 저는 그 여자만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알기에 짐짓 딴청을 피우면서 대강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여기서 일해요? 네. 잘린 거 아니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 여기서 일하래요?
제가 물어보자 그 여자는 뻔뻔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던데요. 나 참. 왜 그러시는데요, 형수? 잠깐 얘기 좀 하죠. 괜찮죠, 도련님? 저는 그 여자한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카페에 가서 마주 앉았죠. 우리 남편하고 도대체 무슨 사이예요? 그냥 사장님하고 직원 사이인데요. 그 여자는 뻔뻔한 얼굴로 고개를 치켜들고 말하더라고요. 그냥 사장하고 직원 사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묻는 거예요. 사장 유부남인 것도 알고 두 사람 사이 걸려서 원래 있던 카페에서 잘린 거 아닌가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아니요. 여기가 더 편하다고 사장님이 여기로 옮겨서 일하라고 하시던데요. 뭐라고요? 저는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저는 남편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싶었습니다. 이름 뭐예요? 박소연인데요. 박소연 씨, 유부남 사장한테 밥 사달라, 술 사달라 그런 문자 보내고 내 동생이 직접 봤는데 둘이서 팔짱 끼고도 다녔다면서요. 사장님하고 친해서요. 친하면 유부남하고 그러고 다녀도 돼요? 뭔 상관이야? 그 여자는 짜증나고 귀찮다는 말투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죠. 이봐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당신 지금 유부남하고 외도 저지르는 거잖아. 그냥 친한 사이라니까요. 근데 왜 저한테 따지세요? 너랑 내 남편이랑 그러고 다니는 거니까 너한테 따지지. 그 여자는 제 말 듣기 싫다는 듯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 팔을 잡았고요. 그랬더니 제 팔을 확 뿌리치는 겁니다. 왜 잡아요? 얘기 중인데 어딜 가? 진짜 끈질기네. 그쪽 남편이랑 얘기하라고. 만만한 게 나야? 유부남하고 그러고 다닌 주제에 뭐가 이렇게 뻔뻔해? 그리고 그 여자는 조롱하듯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사장님이랑 뭘 어쨌는데요. 사장님이 먼저 밥 먹자 술 먹자 했거든요. 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면 완전 푹 퍼진 데다 우울타령만 하는 마누라 있는데 보기 싫다.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밥 먹자 술 먹자 했다고요. 뭐라고? 저는 그 여자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오늘 보니까 그런 소리 할 만하네. 사모님, 저한테 와서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나 좀 돌아보세요. 남편 질리게 만든 게 누군데. 그러면서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그 여자가 내뱉은 말들이 너무 충격적이라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 낳고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살도 찌고 몸도 망가졌는데 그걸 지 바람 피우는 여자에게 저런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사리가 생길 정도로 남편 놈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왔고 저는 싸놓은 짐 던지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랑 붙어 살고 나랑 우리 아이는 앞으로 볼 생각 말라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니라고 변명을 해대며 저를 말리더니 나중에는 알겠다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면서 짐 들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겠죠.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그 후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도 친정으로 아이 데리고 들어가 지내면서 가족들의 케어를 받아야 했어요. 아이는 어리고 남편은 바람나서 집 나가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눈아픈 캄캄하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엄마의 도움으로 남편 뒤를 캐게 되었고 남편은 정말 그 여자네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네 집으로 오가는 거 사진 찍었고 그 전에 써둔 각서와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캡처 등을 증거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가뜩이나 몸도 마음도 안 좋을 때 갓난아기 옆에 두고 이혼 소송까지 해야 되는 제 마음은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이혼 소송을 걸자 초반에는 미안하다 다 끝내겠다 했지만 이미 한번 저를 속였는데 그걸 어떻게 믿나요? 저는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그 뒤로는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제 증거가 받아들여졌고 저는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진행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기로 했고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대신 면접 교섭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면접 교섭건이고 뭐고 아이 얼굴도 안 보여주고 싶은데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인간은 진짜 아빠도 아닌지 면접 교섭건이 있어도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아이를 자주 보러 오지도 않았죠.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지 새끼는 나 몰라라 하는 꼴이 정말 재수 없더라고요. 드문드문 오는데 저는 이럴 거면 괜히 애만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때는 알겠다고 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친정에서 살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아이가 점차 크기 시작하면서 산후우울증 병세는 많이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아가씨 때보다 더 살도 많이 빼고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또다시 일을 하면서 성격도 예전에 밝고 활발한 모습을 많이 찾았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삶의 에너지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가끔 아이가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묻거나 궁금해할 때는 대충 외국에 있다고 둘러댔고요. 아빠의 부재가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으니 내가 그만큼 더 잘하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하루는 아이 어린이집 하원 후 문화센터에 갔다가 저녁 시간에 집에 돌아올 때였습니다.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아이를 내리고 있는데 누가 불쑥 말을 거는 겁니다. 저기, 고개를 돌려보니 전 남편이 서 있는 것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연락이 몇 번 와서 지우 좀 보러 가도 되겠느냐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다 씹었죠. 마지막 면접 교섭일로부터 4년 가까이 와볼 생각도 없이 지내다가 이제 와서 아이 보겠다고 하는 게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거든요. 답장을 안 했더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불쑥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너무 당황했는데 남편은 아이를 보더니 지우야, 아빠야. 그러는 겁니다. 아이도 좀 얼떨떨해했죠. 2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번씩 보다가 그 후엔 못 봤으니 기억도 안 났을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빠라고 하니까 저보고 아빠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렇다고 했고 전 남편은 아이 손을 잡고 너무 많이 컸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 준다고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아이는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전 남편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져 물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이 답장도 안 해주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혹시 나 차단했어? 당연히 차단했지. 볼 사이 아니잖아. 애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바람나서 그 여자 좋다고 자식이고 와이프고 다 저버린 건 너잖아. 미안해. 내가 그땐 잘못했어.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다 끝난 사이잖아. 왜? 그 여자랑 뭐 문제 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막 혼자 한숨을 내쉬더군요. 내가 미쳤지. 그런 여자 때문에 너랑 우리 지우까지. 내가 정말 후회한다. 필요 없거든요. 찾아오지 마. 나 면접 교섭권 있잖아. 너랑 얘기해서 우리 지우 만날 수 있잖아. 4년 동안 안 왔잖아. 오지 말라니까 냉큼 그러겠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진짜 뻔뻔하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안 온 게 아니라 당신이 못 오겠잖아. 오지 말라고 화내고. 언제부터 애 생각을 그렇게 했어. 그렇게 애 생각 끔찍하게 하는 아빠인지 몰랐어. 저랑 남편이랑 그렇게 집 앞에서 말싸움을 하는데 아이가 다시 나온 겁니다. 남편은 아이 이름 부르면서 막 다시 달려가고요. 아이도 아빠라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가 가여워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끝까지 가라고 정 보고 싶으면 차단 풀 테니까 면접 날짜 정해서 오라고 이렇게 다시는 불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선물만 주고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갔는데 전 남편이 그렇게 불쑥 왔다 가니까 아이도 그 후 내내 아빠 얘기만 하더라고요. 다시 보고 싶다. 왜 그렇게 가라고 했느냐면서요.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전 남편이 더욱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아이도 하도 아빠를 찾으니 결국 차단 풀고 면접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아이랑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요. 초반엔 이제야 자기 자식 찾는 전 남편이 너무 뻔뻔하게 느껴져서 치가 떨렸는데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랑 놀이동산 갈 건데 같이 가자고요. 저는 안 간다고 아빠랑 둘이서 갔다 오라 했는데 아이는 저도 같이 가야 된다고 울고 불고 떼쓰는 겁니다. 간다고 할 때까지 밥도 안 먹는다 하고요. 전 남편까지 연락 와서 같이 가자고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고 결국 다 같이 놀이동산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전 남편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아이 생각해서 그날 하루 꾹 참았죠. 그렇게 놀이동산에서 아이랑 함께 노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남편이 그때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이렇게 세 식구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우리 아이도 아빠에 대한 결핍 같은 게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 전 남편이 더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다 놀고 나서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는 잠이 들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오늘 너무 즐거웠다면서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건데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느니 어쩌느니 제가 대꾸도 안 하는데 혼자서 한참을 주절거리더라고요. 한참을 가만 듣던 제가 그랬죠. 그만 좀 해. 너 그 여자랑 결혼했잖아. 자식이며 아내며 다 내팽개칠 만큼 좋아 죽었던 여자냐. 그렇게 좋아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결혼했으면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여자는 아니? 너 이런 소리 하는 거? 제 말에 전 남편은 표정이 굳더라고요. 알던지 말던지 이제 상관없어. 걔 생각만 하면 진짜 지긋지긋하다. 뭐? 나 진짜 후회해. 겨우 그깟 여자 만나려고 내 가정, 내 행복 그렇게 깨부순 거. 내가 진짜 멍청했던 거지. 그걸 이제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할 필요 없어. 다 끝난 사이에 뭐가 미안해. 나 그 여자랑 진짜 갈라설 거야. 최악이야 그 여자는. 허영심이랑 욕심은 드글드글해서 완전 돈 먹는 하마에 집착도 심하고 멍청하고.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 혼담을 듣는데 코웃음만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여자한테도 내 욕했겠네?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닌데. 다 들었는데. 네가 선택한 거면서 다른 사람 탓하지도 말고 욕도 하지 마. 너는 뭐 욕할 거 없는 줄 아니? 미안해. 사과도 듣기 싫으니까 조용히 가자. 전 남편 하는 소리를 들으니 속에서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는 그 여자랑 재혼해서 살고 있으면서 또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 와서 그 여자 뒷담하고 욕하는 꼴을 보는데 그 여자랑 바람필 때 내 욕을 얼마나 해댔을까 싶고 진짜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 그날 전 남편에게 이렇게 셋이서 나가는 건 마지막이고 다시는 지우한테도 엄마랑 같이 가자느니 꼬드기지 마라. 애에 관한 거 아니고서 나한테 연락 마라.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랬음에도 제 얘기는 귓등으로 들은 건지 문자로 계속 밥은 먹었느니 날이 추운데 옷은 잘 챙겨 입었나느니 그때 보니까 너무 말랐던데 운동 심하게 하지 말고 밥 좀 잘 챙겨 먹으라느니 답장도 안 하는데 계속 궁상 맞은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너무 짜증나서 애에 관한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안 했느냐. 쓸데없는 연락하지 말고 네 가정에나 충실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우리 지우 너무 예쁘다. 매일 보고 싶다. 사진 보내달라. 당신이랑 너무 닮았다. 등등 일부러 애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면접 교섭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싸그리 무시해버리고요. 진짜 왜 이렇게 질척거리는지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 무렵 그 여자한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의 내연녀이자 이제는 전 남편과 결혼한 그 여자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 연락처로 전화가 와서 좀 보자는 겁니다. 화난 목소리로요. 저는 할 얘기 없다고 거절했는데 그 후에 아예 집 근처로 찾아온 겁니다. 저는 기함했죠. 전 남편이나 이 여자나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나 싶더군요. 집 앞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 근처에서 대화도 하게 됐습니다. 화가 나야 될 사람은 전데 그 여자가 도리어 팔짱 끼고 화난 얼굴이더군요. 도대체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성식 씨 행동이 이상해서 내비게이션 목록 뒤져보니까 여기가 자주 나오던데요?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전 남편 자주 불러들이는 거예요? 당신 이혼한 거 까먹었어요? 그 남자 나랑 결혼했고 이렇게 만나는 거 외도예요.
그 여자 입에서 외도 소리가 나오니 너무 웃겼습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외도로 만난 주제에 외도가 어쩌고 하니까 진짜 코미디네. 어쨌든 이젠 내 남자거든요. 네 남자 하세요. 진짜 쌍으로 왜 난리야. 근데 왜 자꾸 남의 남편 오라고 하는데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질척거리냐고.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는 막 손까지 부들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들거리는 그 여자를 본 순간 오히려 이 상황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갑자기 이혼 전에 이 여자랑 대면했을 때가 떠오르고요. 그때는 반대 상황이었죠. 제가 왜 우리 남편 만나느냐 부들거리고 있었고 그 여자는 저를 깔보고 있었고 이 여자도 어지간히 불안한가 보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 조금이라도 느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저도 별로 화는 안 나고 오히려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너 불안하니? 뭐라고? 엄청 불안해 보여서. 그렇겠지. 너랑 애초에 바람나서 만난 사이잖아. 한 번 바람핀 인간이 두 번 못 피겠나 싶겠지. 애 핑계 대면서 전 남편 쑤시고 다니니까 좋아? 내가 쑤신 적 없는데? 네 남편이 온갖 핑계 다 대면서 연락해대려고 난리야. 나는 너무 귀찮고 짜증나고. 나야말로 부탁하는데 제발 남편 단속 좀 해. 내가 네 남편이랑 뭘 어쨌는데? 애 면접 교섭 관련된 거 아니면 제발 연락하지 말라 몇 번이고 말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고 쓸데없는 연락해대는 게 네 남편이란 작자야. 네가 너무 허영심 많고 멍청한 데다 집착도 심해서 지긋지긋하다고 입에 거품 물고 욕하대. 그래서 내가 그만하고 가정에 충실하라고 부탁까지 했어. 제 말에 그 여자도 충격받은 얼굴이더군요. 성식 씨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더 심하게 말하고 그나마 돌려 말한 거야. 어디서 이간질이야? 그런다고 성식 씨가 너한테 돌아갈 줄 알아? 내가 미쳤니?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돌아온다고 받아주게? 너 같으면 버린 쓰레기 다시 집에 들여놓고 싶겠어? 저는 폰을 꺼내 남편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보냈던 문자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직접 봐. 그 여자는 제 폰을 확 채가더니 보더라고요. 그 문자에는 전 남편이 저한테 계속 일방적으로 문자 보내고 그 와중에 그 여자 욕한 것도 다 있었죠. 그 여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문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다 봤으면 내놔.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인지 몰랐니? 처자식 버리고 바람피는 인간한테 뭘 기대해? 저는 제 폰을 다시 뺏었습니다. 네 남편한테 전해줄래? 자꾸 이딴 쓰레기 같은 문자 보내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라고.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 것이지. 왜 이렇게 쌍으로 질척대는데? 지긋지긋하게.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벗어났죠. 가게 문을 나설 때 보니 그 여자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당해보니 네 기분은 어떠냐 싶었습니다. 유부남이란 바람나서는 도리어 뻔뻔하게 남편 간수를 자라나느니 왜 나한테 따지냐느니 할 땐 언제고 저는 이제 와서 보니 전 남편이나 저 여자나 수준 똑같고 환상의 짝꿍이더라고요. 하는 짓도 똑같고요.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었죠.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음날 전 남편이 전화가 와서 그 여자가 저 찾아갔느냐고 문자 내역 다 보여줬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한숨을 막 쉬면서 그 일로 어제 집안 박살나게 싸웠고 자기는 얼굴에 손톱으로 만든 고속도로가 줄창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도저히 못 참는다고 얼굴 이렇게 만든 거 진짜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 여자랑은 진짜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얘기 똑바로 안 전하든 쓸데없는 문자하거나 계속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라고. 용주야, 이러지 말자. 나 그 여자랑 바로 이혼할 거야. 그 여자는 나한테 진짜 지옥이야, 지옥. 그 지옥 네가 신나서 걸어 들어갔어.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네가 지옥일 거란 생각 안 해봤니? 어떻게 그 여자랑 살면서 또 한눈 팔 생각을 해? 너는 구제불능이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라. 나 진짜 그 여자랑 끝낼게. 우리 다시 합치자. 저는 그 말이 너무 우스워서 진짜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너랑 왜 합치겠어? 나한테 그러지 말고 너 잘하듯이 다른 여자 찾아봐. 아니면 그 여자랑 계속 살아. 내 보기엔 둘이 너무 잘 어울리거든. 진짜 이럴 거야? 이런 걸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 네가 어쩌고 살든 내 할 바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 아이만 아니면 아예 영 끊고 살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론 저랑 이혼하고 그것들 결혼한다 했을 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이를 박박 갈았는데 자기들끼린 서로의 지옥이 되어서 싸우고 서로를 망치고 있다 생각하니 속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애초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끝이 좋을 리가 없죠. 그 뒤로는 여전히 면접 교섭일만 전 남편이 와서 아이랑 노는데요. 아이 데려다 줄 때 꼭 듣기 싫어도 지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 그 여자랑은 이혼 소송하고 있고 카페도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한 곳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앓는 소리 하는데 그저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저한테 동정표로 좀 호소해 보려나 본데 어림도 없죠. 길거리에 깡통 들고 내앉아도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남편이 저 소리할 때 저는 듣기 싫다고 기막으면서 내 할 바 아니고 네가 설사 망해서 길바닥에 내앉아도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 그거 말고는 나 당신한테 일도 볼 일 없거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도 너무한다고 변했다느니 혼자서 있는 대로 서운해하더라고요. 제가 무한 철벽을 치니 저한테도 어느 정도 정이 떨어졌는지 그 뒤로는 아이 면접 교섭일 날짜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찰거머리 같은 인간이라서 골치 아팠는데 진작 이럴 걸 싶더라고요. 아이의 아빠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간혹 마주치기는 하지만 인과응보처럼 남편놈 실시간으로 망하는 거 지켜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네요.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때를 지나오고 나니 저도 많이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볼품없는 바람 따위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으로 저 그리고 저희 아이를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